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슈퍼 투스데이 대통령 선거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샌더스 후보 바람이 더 강해지느냐, 바이든 후보가 그 바람을 잠재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사퇴한 3명의 정치인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함께 선거 캠페인도 하면서 바이든 바람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에게는 5억 달러를 낭비하느냐, 3파전의 가능성을 여느냐의 날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빛이 바랄 수도 있습니다. 14개 주에서 대통령에서부터 시의원까지 수많은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인 후보들도 많이 출마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출근하지 않는 선거 스텝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례적으로 0.5% 이자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어제 이미 기대치를 반영한 주식시장은 큰 오름세가 없습니다. 연방재해청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서 6명이 숨지고 나서야 테스트를 늘리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갔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특정 국제선 탑승객의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라는 지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테네시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소리 VOA가 어용방송이라는 비난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그 슈퍼 투스데이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여러 그 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 한인들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선거에 그 출마를 한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그 다른 해와는 달리 완전히 그 대통령 선거에 많은 것들이 가려지기도 했고요. 저희 또 라디오 서울 방송 그 정규 뉴스 시간에는 한인 후보들에 관한 그 여러 가지도 많이 그 보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국의 14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와 또 민주당 해외 유권자들이 오늘 그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14개 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네바다가 있지만 네바다는 오늘이 아니라 이미 선거를 치렀죠. 그리고 네바다의 또 오른쪽인 유타주, 콜로라도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예비선거 치르고 콜로라도주 조금 아래인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주 또 오클라호마의 오른쪽인 알칸소 또 쭉 위로 올라가서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 에이미 클로바샤가 지역구인 미네소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테네시주 바로 아래 알라바마, 테네시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늘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동부죠. 노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더 동쪽 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먼트주가 있고 또 그 매사추세츠,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역구인요. 그리고 이제 메인주, 버먼트주, 오늘 뭐 그 후보에 나가는 그런 그 후보들이 있는 지역이 전부 그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되겠고, 하와이의 그 하원 의원도 아직까지 그 선거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 주는 그렇고 아메리카 사모아, 미국 이제 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많이 예비선거에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의원 숫자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4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어제 헤드라인에서 머릿속으로는 3번이라고 생각하고 왜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4번 치러진 선거에서 3번을
헤맸죠. 조 바이든이. 그리고 한 번 마지막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렇게 다 합쳐봐야 대의원 숫자가 1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1357명이기 때문에 그 155명이면은 전체 이제 받아야지 되는 대의원의 1991표의 5%밖에 안 되는데 오늘까지 가면 이제 거의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거인단 수가 많은 미국 전체적으로 선거인단이 아니라 대의원 숫자요. 이 대의원들이 이제 그 뽑게 되는데 대의원이 있고 나중에 이제 본선에 가면 선거인단이 따로 있잖아요. 해서 선거인단도 가장 많고 55표 그리고 이번 그 대의원도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415표나 되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는 이제 텍사스주가 두 번째로 많은데 228. 그 밖에 뭐 100명 넘는 곳도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가 110표, 대의원 숫자가 110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91명도 있는데요. 매사추세츠죠. 그리고 또 에미 클로바샤가 지역구인 미네소타가 75명 대의원이 그 정도가 좀 많고 나머지는 토네이도 불어닥친 테네시도 64명, 버지니아도 많네요. 버지니아도 99명. 그 밖에는 이제 그 몇십 명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동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되면 투표가 끝나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은 캘리포니아주는 8시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이제 그 4시와 8시 이렇게 그 시차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샌더스가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바람을 크게 일으키기 직전까지의 그 기세대로 바이든 후보보다 이제 두 자리 숫자 더 많이 이제 그 샌더스 후보가 앞서갔었잖아요. 그 기세를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건 샌더스 바람인 것이고 그런데 이 샌더스 바람을 어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핏 브리지지도 에이미 클로바샤도 저 이제 사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조 바이든을 지지하겠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잊혀진 사람이기도 해요. 텍사스주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었던 하원 의원 처음엔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이제 그 피터 오로케도 텍사스에서 달라스인가요?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겨야지 된다고 응원을 하고 그렇게 민주당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그 선거 유세를 함께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니 샌더스가 참 외롭겠다. 물론 민주당으로 나왔지만 민주당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외롭겠구나. 고군분투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크게 이기면 바이든 후보가 뭐 이번에 많이 졌다고 해서 스탑하지는 않겠지만 샌더스 바람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경우는 이번에 나 살아있거든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전체적으로 5억 달러 캘리포니아주에도 엄청 많이 돈을 썼는데 그 돈이 다 그냥 낭비가 된 그런 돈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그 블룸버그 진영에서는 이리저리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과반수 대의원 수를 확보를 해서 1991표를요 확보를 해서 슈퍼 대의원 거의 8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 선거를 치르지 않을 때까지 가는 것을 바이든과 샌더스는 원하지만 블룸버그는 그렇지 않게 되길 슈퍼대의원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조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이후에 달라졌죠. 그때의 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경우는 조 바이든이 너무나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안으로 나를 선택해 줄 거야. 슈퍼대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슈퍼대의원들이 그 바이든 후보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후보는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스텔라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혜성처럼 잘하지 않으면 마이클 블룸버그 의원도 조금 힘들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는 한인 젊은이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의 부모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헬스케어 for all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주겠다고 하고 대학 학자금은 무료라고 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이제
꿈이고요. dream, big dream, beautiful dream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샌더스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악몽, nightmare가 될 수도 있는데 dream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샌더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같은 드림이 이루어지려면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너무 많고 그런 장애물을 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연함이 필요한데 샌더스 후보가 협상이라든가 주고받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완고하다. 조금 독불장군형 스타일이다. 이런 지적을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했고요. 그래서 샌더스가 그런 것을 일으켜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로운 샌더스는 더 이상 민주당 그 기득권 세력과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미디어의 기득권 그 미디어 언론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난주에도 뭐 캘리포니아주에 4번이나 와서 선거 유세를 했지만 전부 라이브로 중계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하던 그때와 참 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생중계도 그 당시에도 했지만 생중계를 쭉 하면서 생중계 그 아나운서가 강조하는 게 버니 샌더스가 이기려면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지원을 하세요. 그때마다 이제 착착착착 그 기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전형적인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그 버니 샌더스의 모습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의 모습은 어제 민주당이 모두 그에게 다 그 모여와서 핏 브리지지의 경우는 백악관의 그 존엄성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은 이제 장관 정도는 될 수 있죠. 부통령 후보는 젊기는 하지만 남자고 만약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핏 브리지지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장관에는 갈 수 있잖아요. 브리지지로서는 빨리 이렇게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게 마이너스 나는 것 아닙니다. 본인에겐 플러스고요.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경우도 우아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미네소타에서의 대의원 가져가는 것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에이미 클로바샤도 핏 브리지지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와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서 싹 그 민주당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연설하면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나는 화합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많이 지지 않겠어요. 대의원 숫자를 가져도 조금밖에 못 가질 텐데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 끝까지 갔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남기면서 나는 민주당에서 같이 화합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그 보여줬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죠. 같이 온건하고 그 토론하면서도 굉장히 그 강단이 있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그런 그 에이미 클로바샤였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14개 주에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그동안 핏 브리지지에게 지지표를 보냈거나 이미 그 투표를 한 사람도 많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에이미 클로바샤를 지지해서 오늘 투표장에 가서 찍으려고 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후보와 비슷하게 유권자도 갑니다. 핏 브리지지나 에이미 클로바샤는 무척 합리적이고 점잖고 우아하고 또 팩트에 기반한 그런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거든요. 대학 졸업을 한 사람, 그 가운데서도 백인,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이든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피에로 오로케이의 지지는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엘파소. 그래서 텍사스의 표를 조금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텍사스에서도 지금 그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보다 조금 앞서간다는 여론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버니 샌더스는 텍사스에서도 라티노가 많으니까 라티노에게서 강하다는 것은 이미 그 네바다주에서 보여줬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해서
캘리포니아주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룸버그가 7,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1,500만 달러를 썼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돈 없는 그 조 바이든 후보는 60만 달러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답이 안 나온다면 이제 블룸버그는 조금 이제 그 수그러드는 그런 기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 선거가 6월 달에서 지금 3월 달로 캘리포니아주 경우 대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조금 더 봤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비 선거가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후보들이 막 사퇴를 하고 하면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비선거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못해서 조금 그 투표를 미뤘던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유권자로서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 바이든 후보에게 좋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갑자기 그 회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리 그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핏 브리지지나 아니면 에미 클로바샤에게 투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죽은 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투표권을 줘야지 된다. 아니면 미리 이 그 투표를, 우편 투표를 할 때 첫 번째 투표 그 칸에 첫 번째 1순위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퇴한다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겠다 해서 2순위까지 앞으로는 넣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대선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인들도 지금 뭐 출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우편 투표가 많으니까 며칠이 걸릴지 몇 주일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는 지금 총무처 장관이 해야지 되는데 4월 10일까지는 발표를 해야지 됩니다. 그 전에 내일 당장은 완벽한 그림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강강의 그 윤곽은 볼 수 있겠고요. 이 윤곽에 따라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어제 보니까 그 CNN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만약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를 버려버릴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를 잘못했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마이크 펜스를 버려버리고 대신 새로운 부통령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아주 우아하게 적절한 시기에 본인이 사임을 했었던 그 니키 헤일리잖아요. 에이시안계이고 그리고 주지사도 지냈고 또 유엔 대사도 잘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때는 여성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은 대들기도 하고 했었던,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건강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건강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지금 건강에 관한 리포트 발표해라 하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바빠서 체크업할 시간이 없다. 요즘 너무 바빠서 하는데 지난해 9월인가 10월인가 한번 그 육군병원에 갑자기 들어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까지 또 민주당의 이 바람이 지금 3파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형태에서 오늘 선거 결과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지켜봅니다. 잠시 뒤에 뭐 한인 후보들도 잠깐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백악관의 이 담당자도 이것이 전염병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선거가 너무 많고 또 이제 요즘에 그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미 전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구의 모든 선거를 다 저희가 커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들을 중심으로 잊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요. 대통령 선거에 너무나 여러분들 그 열심히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방 그 하원 의원 선거에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셸 박스틸 그 위원장 48지구에 출마했고요. 그리고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39지구에 출마했습니다.
데이브민 UC 얼바인대 법대 교수 지난번에 조금 아까웠었어요.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했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는 최석호 68지구 의원 3선에 도전합니다. 이름이 발음이 잘못됐어요. 최석호 의원. 그리고 그 시의원은 지금 데이빌 류 LA 그 4지구 시의원 그리고 존 리 지난번에 잠깐의 임기 남았었던 당선됐었죠. 보궐선거에서 존 리 12지구 시의원 역시 오늘 선거에 치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구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하도 그 어수선하기 때문에 깜빡 잊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이슈는요. 그 로컬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평소에 알아서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뉴욕에서도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왔네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 케이스가 나왔는데 지금 질병통제국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 미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1000명도 안 되는 테스트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국가를 방문했다던가 아니면 감염자와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내면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정식적인 테스트는 연방질병통제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한 연방질병통제국의 그 결단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건데 아주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지금부터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이제 100만 케이스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지나가고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고도 그 병을 앓는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안 아프고 완쾌가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죠. 플로리다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없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했더니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늦었다. 많은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워싱턴주에서 6명이 지금 숨졌잖아요. CNN 방송도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여행 규제안 같은 것을 발표를 했고 연방재해청이 결국은 비상 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그 선거 유세장에서 뭐 괜찮다고 모임하는 거 괜찮다고 대규모 모임하는 거 대단히 안전하다고 어제는 유세장에서 그러진 않았네요. 주말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랬고 어제 컬럼비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이제 오면은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안전하다고 모임 많이 하는 거 나도 뭐 랠리 하는 건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앤소니 파우치라고 전국 그 엘러지 전염 질병 연구소의 이제 그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5군데의 시사 TV쇼에 나가려고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를 해서 이거 아마 백악관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기구만의 총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관련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일하면서도 그 본인이 원래의 그 포지션이 있는지라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 세계적인 굉장한 유행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100명 감염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100명 감염 나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지 않은 숫자가 지금 훨씬 중요하고요. 독감과 비교하지 말아라. 대통령은 감기와 비교를 하는데 대통령과 러시 림보는 독감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면역성이 전혀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요. 치사율도 높죠. 치사율이
몇 퍼센트에서 2.9%에서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지난 주말에 이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한 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숨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랜 동안 돈이 많아서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어떠한 그 자료를 받고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는 그 의학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사람들을 패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이제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치사율이 2%라고 하자. 그것도 낮게 잡은 건데. 그럼 1%라고 하자. 더 낮게 잡아서 반으로 줄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늘어나고 이제 중국의 예로 들어서 볼 때 최저 1% 치사율로 잡아도 그래도 치사율 자체가 독감으로 숨지는 그 치사율의 10배인 겁니다. 0.1%거든요.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숨지는 사람도 뭐 6만 5천 명, 뭐 6만 9천 명, 작게 뭐 2만 몇천 명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의 치사율은 10배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해서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질병통제국과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요. 왜냐하면 뭐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젯밤에 이제 그 코미디 시사 쇼에 나와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좋아질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하던데요. 아무튼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 49%, 일주일 전보다 잘한다가 7% 줄어들었고 지난달 초보다는 12%가 줄어든 겁니다. 대처를 못한다는 27%에서 37%로 10%가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국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낫네요. 통제국은 아무 말 안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처럼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부자들은 돈 주고 아무 데나 가서 쉽게 검사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대처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부자들은 지금 만약에 급한 일이 있고 할 때 이제 비행기 타지 못하게 하고 여행 금지령 내리고 하더라도 개인 비행기 타고 가려면 가고 아니면 뭐 아이다호의 캐빈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가족들이 아주 그 억만장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억만장자 엘리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도 그런 곳에 가서 세계 지도자들과 전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한다. 뭐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테네시주도 지금 그 토네이도가 왔어요. 테네시주도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또 내슈빌 인근이라고 하고요. 테네시주가 지금 대의원 숫자가 64명이니까 많은 편이네요. 지난번 4번 치른 곳과 비교하면은 많은 편인데 두 번의 토네이도로 아침에 제가 그 준비를 시작할 때는 방송을 7명이 숨졌다 했는데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적어도 19명이 숨진 것으로 나오고요. 구조물도 뭐 많이 파손이 됐죠. 내슈빌을 통과했다고 하고 테네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내슈빌 그 인근에 많이 살고 계실 텐데요. 마운튼 줄리엣 그쪽도 통과했다고 하고 내슈빌에서 한 20마일 정도 동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전기 안 들어오는 곳 있고 교통 막힌 곳 있고 오늘 투표 날인데 투표 장소 옮긴 곳도 있고 학교가 많지 않겠어요. 투표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부는 그런 그 토네이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도 투표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연 곳도 있는데 문을 닫은 곳도 있고요. 지금 공항도 데미지가 있다고 하고 이 테네시주도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요. 잠시 뒤에는 이자율과 그리고 항공사가 연방 정부의 말을 다 듣지 않는다 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이 아니라 거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4월 달과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8시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뭐 1%에서 1.25% 정도는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을 왜 했는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고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는 형태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그런 그 안심을 주는 것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지금은 그런데 그 주식시장 뭐 S&P 500도 37포인트 내려가고 있고요.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도 아침에는 올라가던데 지금은 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제가 돌리기 전에 좀 바꿔주세요. 네, 다우지수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내려가고 있고, 3대 지수가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는 또 다우지수가 뭐 한 13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하루 올라간 폭으로는 제일 크다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뭐 3500포인트 이상 내려갔으니까 그것을 조금 상쇄한 것이라고 하고, 왜 올라갔느냐? 경제가 좋아서 뭐 그런 형태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G7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비상사태에는 어떤 형태로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 같은 소식에 이제 그 기대 심리로 그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던 것이고, 오늘도 연방준비제도가 0.5%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직후에는 약간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새벽부터 트윗을 해서 이자율을 내려야지 되고 0.25%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같은 트윗을 하고, 뭐 꼭 연방준비제도가 대통령의 그 같은 트윗에 반응을 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같은 트윗이 있고 몇 시간 만에 이자율을 예외적으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도 없었는데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정말로 드문 일이죠. 그 재정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그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아닌 다른 기간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기본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위험한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그 고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고용의 극대화와 함께 뭐라고 했던가요? 연준이 늘 신경 쓰는 건데, 물가 안정 때문에 그렇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월마트라든가, 어제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존을 보도를 했는데, 월마트도 굉장히 온라인 그 거래를 판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의미에서 막 그 트래픽이 몰리고 하니까 어떤 그 업체는 온라인 주문을 안 받는다던가, 아마존은 오늘도,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보도하니까 오늘 많은 방송에서 그 후속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이 바가지 요금 으로 똑같은 물건을 예전보다 뭐 10배, 20배 받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 그런 그 어카운트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런 물품을 내리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아예 뭐 특별한 비상용품만 파는 이런 것도, 상설 매장도 요즘은 팝업 스토어라고 하잖아요. 생겨났는데 팝업 스토어에 가도 마스크는 없답니다, 지금. 그리고 항공사는 연방정부가 이제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면서 일부 국가, 일부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규제라기보다는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국을 갈 수 있다면 한국에서 대구를 가는 것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가면 안 된다라고 정부가 경고를 하는 건데, 그것과 함께 이제 더한 여행 경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고는 했고요. 항공사에도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 오는 항공객들의 정보를 정부에 줘야지 된다 하는 어떤 뭐 지침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민주국가에서 그 민간 업체의 지침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정부라는 거대한 힘이 지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 항공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오는, 한국에서 오는, 이태리, 이란에서 오는 탑승객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을 다 해당 부처에 전달을 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니까 질병통제국이 그걸 원한답니다. 이제서야요. 그동안 테스트도 그렇게 안 하고 하더니 그리고 지난달 초에 보건복지부가 임시 규정을 만들어서 특정 항공객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이미 이런 것을 만들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항공업계에서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미국의 모든 것은 통하는 길이 있죠. 표현의 자유라는 길로 통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길로 통하는데 이 케이스는 후자. 예, 해당이 되고요. 해서 이제 항공업계를 위해서 로비를 해주는 뭐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라는 로비 그룹도 있거든요. 이 로비 그룹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도 어떤 그 트래킹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항공객들이 내릴 때 뭐 미국에서 어디에 머물 것인가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맞겠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호텔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또 생각나지 않아서 친구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곳을 적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 민간 업체에서는 손님의 개인 사생활 정보를 아무리 정부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내준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꺼려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아니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 못해서 가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조금씩 이렇게 협조하는 지금 항공사가 그런 입장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보는 매체입니다. VOA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한국어 그 방송도 따로 있고 영어 방송도 따로 있고 미국에 이제 뭐 국무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죠. 독립적으로는 보지만 그런데 요즘 보이스 아메리카가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보이스 아메리카의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아니라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에서도 뭐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신데요. AFKN 방송도 보시고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소리라는 이 방송이 요즘에 트럼프 선전용 방송이냐 해서 내부에서 우리 아닌데 라고 싸우는데 원래 1942년도에 그 나치가 굉장히 그 선전선동을 잘하잖아요. 그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한 40개의 언어로 방송이 되고요. 한 2억 8천만 명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이 많은 편이네요. 1년 기금이 2억 3,470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소리예요. 그대로 미국의 소리를 전하는데 이제 그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비교적 좀 편파 없는 보도 이런 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대통령 그 홍보용 방송이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백악관 출입 기자부터 뭐 여러 그 CEO급의 사람부터 그건 아닌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린 독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선거에 당선되고 2명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측에 보냈다는 거죠. 관리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꼭 트럼프 대통령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CEO로 하기 위해서 누구죠? 박이 아니라 팩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마이클 팩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CEO로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그 컨펌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큐멘터리 그 제작자거든요. 나이는 제법 됐고 그리고 그런데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의 그 수석 전략가였었던 굉장히 극우인,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에 가서도 극우의 어떤 그 이상을 뿌리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과 가까운 사이이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래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CEO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좀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물을 지도급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그 규정이 통과가 됐답니다. 그 규정이 통과됐는데도 이제 그 극우인 그 스티브 배넌과 가까운 사람을 놓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로 트럼프 대통령 홍보 방송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 오늘 그 악시오스와 한국어 분야의 이동혁 과장이 한국부의 그 과장, 여긴 과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14년 동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했지만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행정부건 우린 별 차이 없다. 우린 똑같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렇지 않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또 아주 그 유명한 전직 장관들도 나와서 그 연결고리가 있고 정부가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그 목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상 같은 것을 보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이라기보다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거와 연관이 돼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좀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풀이 많이 죽었네요. 본인이 오늘 슈퍼 튜스데이 이 선거에서 글쎄 뭐 얼만큼 될 것 같아 하니까 14군데잖아요. 어느 한 군데서라도 이길 수 있다고 뭐 내가 꼭 장담할 수는 없고 내가 예비선거를 통해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1차 투표 그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딱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투표 슈퍼대의원 투표에서 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마이클 블룸버그도 뭐 이 사람이 뭐 꼭 그 대통령이 돼야지만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한 것 보면은 글쎄요 선거가 끝나면 블룸버그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코로나에서 토네이도까지 조이 호프라는 선생님이신데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네요. 한없이 약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라는 그 후보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요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했는데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또 알 수 없는 분위기로 그런 기운이 바뀔지 who knows. 강혜신이었습니다.